알면 당신도 법대라.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언제나 녹색 신호등이 되고 싶은 남자 법대라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죠.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잠시 대기. 안전을 위한 노란 신호등이 되고 싶은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어찌 보면 빨간 신호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땐 멈춰! 멈춰야 할 때를 제대로 알리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그 신호등 색깔 가지고 문을 열어봤는데요. 그 신호등 중에 사실 노란색도 그렇고 녹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빨간 신호등은 어떻게 표현할지 되게 궁금했는데 잘 비껴나가네. 네, 그렇죠. 빨간 신호등 무시하면 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지만 그 노란 신호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법태랑에서도 우리 신변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제 저는 대기하고 있다가 네. 노란불 딱 들어오면 그때 이제 행동을 합니다. 예, 노란 신호등이 필요하죠. 왜냐면 이게 이제 네, 맞아요. 빨간색과 그 녹색이 교차하는 거를 이어주는 신호등이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꼭 필요한 존재가 그러니까. 되고자 네.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호등 맞네 순서가. 네. 녹색 밑에가 노란색 밑에가 빨간색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뭘 또 밑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니, 세로로 세웠을 때. 옆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옆으로가 더 많이 있네요. 아, 뭐 별거 네. 아닌데.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발끈하네요. 네, 아무튼 갈수록 신호등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신호등 번호도 나오더라고요. 번호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몇 네. 초 남았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신호등, 이 번호 나오도록 하는 것이 네. 초등학생의 발명품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야, 기발하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다른 국가에도 있더라고요. 싱가포르에 가면 네. 특별한 신호등이 있는데요. 그래요? 아이나 노인, 그다음에 환자 이런 교통 약자를 위한 신호등인데 예. 그린맨 플러스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 신호등에 설치된 단말기인데 예. 여기에다 이 카드를 대면은 예. 초록불이 켜지는 그런 시간을 평균 6초가량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을 건드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배려네, 배려. 네. 야, 이런 건 우리도 좀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이 1분도 채 안 되는 아주 그 적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6초가 교통 약자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신호등이 네. 있는데 독일에 가면은 게임 신호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신호등 기다리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데 네. 한 회사가 기다리면서 네. 건너편 사람과 핑퐁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하는데 파란불이 네. 나오면 게임 끝, 건너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파란불 안 나오길 바라겠는데요. 안 게임하다 나오고 보면 아니 왜 이렇게 파란불이 빨리 나오는 거야? 기다릴 수도 있겠다. 왜 이렇게 초록불이 빨리 나오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질서를 지키게 해주는 신호등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신호등이 있어야 또 잘 지켜져야 도로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하는 법 있잖아요. 네. 요게 초창기에 엄청 헷갈렸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 내용이 어떻게 네, 됐죠? 지난 7월 12일부터 이제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네, 네. 당장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맞아요. 이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시 멈추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법안인데요. 이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때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적발이 된다면은 승용차 기준으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렇구나. 네. 10점이면 커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여전히 뭐 그 교차로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회전 할 수 있는지 놓고서 굉장히 네. 좀 혼란스러운 점들이 아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상황별로 제가 좀 물어볼 테니까 네. 좀 맞춰보시겠습니다. 퀴즈예요? 퀴즈. 퀴즈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객관식이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머리를 좀 써보세요. 두 분 다. 주관식이요? 자, 출발합니다. 이 사거리 교차로의 네. 직진 신호는 빨간불이고 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일 때 네. 이거 우회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죠. 횡단보도가 초록불인데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사거리 앞에는 빨간불. 그렇지. 이쪽 우회전하는데 거기는 초록불. 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잠깐 정지를 하고 없으면은 우회전은 원래 우회전이 됐었으니까 그쵸. 하면 된다. 네. 아니 초록불이 켜져 있으면은 저기 사람이 뛰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사람이 없으면 네. 그냥 돌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때 만약에 보행자 신호도 적색이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은 사실은 멈출 필요가 없었죠. 네. 예.
저 신변 얘기처럼 막 급하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살피지만 그냥 우회전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적색이면 서행하면서 서행. 네, 우회전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초록 불 때는 일시 정지를 무조건 해야 정지 된다. 무조건 해야 사람이 되는 있든 거예요. 없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적색이면은 사람이 없으면은 서행하면서 돌면 서행. 된다. 아, 서행이 예. 좀 키워드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방 신호는 이제 녹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어떡해요? 이거 멈출 필요가 없지.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직진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직진하는 대신에 우회전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네. 저는 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네. 그냥 확실하다. 그냥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네. 사람이 무조건 우선이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불 색깔을 네. 떠나서 네. 사람이 우선이고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맞습니다. 된다. 맞아요. 이게 아닌가. 그래서 네. 내가 신호등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운전해라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의도네, 의도. 맞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이 법을 시행 잘했다고 네. 느껴지는 게 경찰이 이제 밝힌 걸 보니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7월부터 9월 사이에 그 우회전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해서 약 24% 줄었고요. 사망자는 오. 무려 45%나 감소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네. 익숙해지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익숙해지기까지 네. 좀 짜증내지 마시고 잘 좀 이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하나 바뀌어도 빠른 시간 안에 적응을 맞아요. 해요. 아, 그건 맞죠. 우리 예전에 좌회전 통행했던 거 기억납니까? 좌회전 통행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좌측 통행.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아, 그랬어요? 했을 때. 예, 옛날에 어릴 때 무조건 좌측 통행이라고 배워가지고 머릿속에는 항상 사람은 좌측으로 간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1950년대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냥 어쨌거나 통행, 네. 한번 머릿속에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참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나마 이게 참 빠르다. 이게 너무 당연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건 것 같아요. 아까 신변 얘기한 것처럼 뭐일 때는 뭐고 뭐일 때는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을 먼저 보고 조심해라. 네. 맞습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법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또 법도 지키죠. 자, 오늘 법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법태랑 주제는 교통과 경제, 동반 성장의 날개를 달자입니다. 네. 자, 교통과 경제는 사실 한 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분이 우리의 교통과 경제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특히 강대국, 미국, 중국 공공망을 통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희소 금속률을 확보해서 우리 기업들에 공급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잘 추진해야 된다. 예. 인도의 로봇이 혼자 다니면서 예. 우리한테 좀 편리한,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택배 배송 같이 그런 것을 로봇이 혼자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이 청약저축 예금이 네. 아주 낮아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청약저축 드신 국민들이 적절한 예금이자는 받도록 하자. 초진하는 교통 경제 전문가, 초심과 진심이 변하지 않는 정신이십니다. 인천 연수구 의뢰 곡괭이 정일영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곡괭이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인상이 굉장히 부드러우신 편이신데 왜 곡괭이라는 별명을 얻으신 거죠? 그렇죠. 네. 참 인상 좋은데 곡괭이. 곡괭이 좋은 의미의 곡괭이입니다. 그러니까요. 곡괭이 파고 또 뭔가 파고. 날카롭다는 느낌이 예, 드는데. 문제가 있는 건 판다. 판다. 아.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네네. 언론이 붙여진 제 별명이에요. 어떤 이슈, 문제를 그냥 안 넘어가고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판다.
끝까지. 그를 위해 곡괭이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올해 국감에서도 뭐 당연히 파고 또 파신 거죠? 네, 올해 더 많이 봤습니다. 더 많이 파고. 네. 오, 작년에는 한 150m 파셨는데 올해는 한 200m 정도. 그렇죠. 경험이 있으니까 더 파게 됩니다. 예. 자, 이제 산자위 소속이시면서도 예결위원이십니다. 네. 이 즈음, 네. 뭐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우선 이제 법안도 지금 네. 처리해야 되고요. 네.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제를 살려야 되고 특히 민생 경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취업도 어렵고 네, 참 힘든데 청년들 지원하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걸 지금 고민 중입니다. 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똑같은 맞습니다.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300분 모두가. 예. 그 의원님 이력 보니까 네. 너무 화려합니다. 네. 예,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하셨고요. 예? 행시 패스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무려 30년 동안 우와. 보내시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계속 성공, 좌절이라는 걸 좀 모르고 오시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좌절이라는 게 있으셨습니까? 있죠. 인생 살다 보면은 그렇게 뭐 녹록지 않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예, 영국 리즈대에서는 실제로 교통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교통경제학. 이거는 사실은 좀 우리나라에는 없는 학문이죠. 없다고 봐야죠. 그죠? 네. 예, 어떤 학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 모든 우리 생활에서 있어서 핏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전공한 것은 교통 투자 쪽이에요. 교통 투자.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을 얼마만큼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제 국가의 재원은 한정돼 있죠. 예산은 그렇죠. 그걸 효율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예. SOC 투자를 적절히 얼마나 해서 해야 되느냐.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저는 연구했고 그걸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이게 말씀하시기 전에 교통경제학 그래가지고 네. 어떤 분은 보니까 그 교통 상황이 있는데 네, 네. 그 상황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네. 이 교통이 얼마나 막히고 얼마나 돈이 들고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무슨 학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교통공학 쪽이에요. 교통공학이 예, 같은 교통 분야인데 공학, 시빌 엔지니어, 토목공학 그쪽 네, 쪽에 네, 저건 네, 이제 경제학 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경제학의 이제 달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회에 와서는 본인이 가장 자신 있고 관심 있는 분야를 택하게 되는데 국토교통위를 안 가시고 기획재정위를 가셨어요. 세 가지 이유예요. 이유가 세 가지나 있으세요? 있죠. 오, 예. 왜냐하면은 국토교통위원회 가면은 우리 후배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국정감사 때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하게 오셨습니다. 옛날에 공무원 시절에. 그렇죠. 저와 같이 일하던 분들인데 두 번째는 거기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또 인기 예, 위원회구나. 그래서 좀 양보도 하고 세 번째는 또 이제 제가 경제 예.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벤처 기업들 살리는데 제가 아주 큰 책임감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위를 회피한 이유가 두 가지. 회피라기보다 기획재정위를 선택한 이유가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시네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주요 관료 요직에 계셨는데 네. 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정치 국회의원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 또 여의도의 이미지가 안 좋아 주변에서 많이 저를 말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국가를 위해서 한번 봉사. 일을 해보자 봉사. 근데 그 뭐 다른 의원님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이미 이 도시가 지역이 셋업이 다 끝나서 발전된 지역은 새롭게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할 일 많죠.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철도도 건설해야 돼, 도로도 해야지, 병원도 만들어야지, 학교도 만들어야 되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 한번 신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겠구나. 또 제가 근무하던 인천공항 사장 사무실에서 이렇게 밖에 창문으로 내다보면 송도 국제도시가 바로 보입니다. 보이죠. 저곳에 가서 일을 해야 인천대교 되겠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바로잖아요. 직통입니다. 네, 바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신 연수구를 네. 공항 경제권으로 만들겠다. 네네네. 그런 마음이 국회로 향하게 되셔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신 게 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 1호 법안 사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가 있는 송도국제도시와 동춘옥년인데 그 경제 자유구역이거든요.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는 경제 살리기 위한 지역이고 그게 이제 바이오기업도 많습니다. 수출해야 되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근데 그 지역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학교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학부모님들하고 많은 회의를 하고 송도에 학교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많이 있는데 네. 인구가 더 빨라요. 늘어나는 그래요? 게. 제가 이제 보니까 송도국제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이제 신도시, 새로운 도시에 다 해당되는 그 어려움인데요. 정부에서 도시를 만들 때,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부족 아파트가 많이 오르니까 도시를 빨리 아파트를 지었죠. 근데 그때 아파트에 입주할 때쯤 되면은 학교들이 오픈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근데 입주하고 나서 학교들은 3, 4년 뒤에 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을 내면서 그렇게 개발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이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하면 그 네. 돈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몇 천억씩. 예, 예. 그 돈을 학교에도 좀 투자하자. 교육에도. 그래서 부족한 학교를 좀 지차. 예. 그래서 1호 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금의 일부를 학교에. 학교에 투자를 하자. 예. 그리고 전체 개발 계획을 만들 때 그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예를 들어서 교육감, 예. 교육감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자. 의무하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왜냐면은 진짜 어떤 경우 제가 대단지인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다 멀리 가더라고 초등학교를.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는데 학교 즉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교육과 경제, 교통과 경제. 이 경제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함께 넓게 보고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안을 잡은 법안들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저희가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정일영 의원님의 교통과 경제 동반 성장의 날개를 달자.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네. 희소금속이니까 육성 관리해야죠. 소부장법,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입니다. 네, 소부장. 네, 여기 소부장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를 줄인 말입니다. 예. 희소금속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봤어요. 희토류랑 같은 네. 거죠? 네, 희토류. 네. 우리가 이제 희토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 팀장이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네. 이제 말 그대로 많지 않은 그런 귀한 금속입니다. 그렇죠. 지구상에서 이제 천연으로 존재량이 적은 금속. 맞아요. 존재량은 많은데 네. 이게 농축된 고품위의 광석이 적은 금속. 네. 존재량은 많은데 또 순수한 금속으로서 추출하기 힘든 금속. 그렇지. 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말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륨, 베릴륨, 셀륨, 갈륨 이게 좀 우리가 들었을 때 익숙치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합금의 첨가 원소로서 유용하고 또 신금속이라고도 불리는데 첨달 기술 산업은 물론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에 또 쓰이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희소금속이 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 취지를 좀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 이 법안을 내게 된 것 두 네. 가지인데 이유가 예. 하나는 이 새로운 지금 성장 산업이 우리나라에 네. 필요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 산업도 그렇고 네. 전기 자동차 등 반도체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희소금속류들이 네.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특히 강대국,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네. 요즘 이제 자기 경제 이익을 위해서 그 공급망을 통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 무기인 거죠. 무기. 그렇죠.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그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활용하는 게 우리 경제 발전, 국민 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내게 된 그러니까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 일본, EU 이런 국가들도 결국에는 이런 희소금속이 존재하는 국가들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이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 검토 행정 명령까지 내릴 정도예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화 계획을 통해서 그 핵심 광물도 지정해가지고 이걸 확보하기 위한 또 노력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미래 먹거리에 꼭 들어가는 광물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복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느냐가 각국의 이제 숙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이 법안을 내신 것 같은데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일단은 정부에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계획. 예, 비축계획, 예. 그걸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국가 간의 협력에 따라서 가져와야 되니까 네. 국가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 계획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그렇죠.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죠. 그 전반적인 희소금속류를 확보해서 잘 우리 기업들에 공급하는
기획을 정부에서 잘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네요. 법안에 들어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희소 금속에 대해서 공급이나 수요가 이렇게 협력해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의원님? 사실 중요한 다이아몬드도 이제 갖다가 잘 이렇게 가공하는 해서 그 훌륭한 하나의 상품을 만드듯이 외국에 있는 그 광물 자원을 원석을 가져와서. 가지고 와서 예. 우리나라에서 그걸 잘 가공해서 가공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네, 상태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죠. 지금 예.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 예. 그런 능력, 그런 R&D 그것도 다 지금 계획에 포함돼서 그 캐퍼빌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 능력을 더 확충하는 것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희소 금속도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석을 가져오면은 이걸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고밀도로 빼내느냐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 동해에서 뭐 그 석유 기름이 그렇죠, 나온다 그렇죠. 나온다 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게 예. 경제성이고 그렇죠. 채굴하는 거하고 예.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 어떻게 이제 잘 예. 가공할 것인가 예, 문제인데 비용 부분도 비용이 안 맞고. 중요하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4조 원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 팀장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계획이 나왔나요? 맞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19일이죠. 전기차 핵심 부품 배터리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28억 달러 약 4조 원을 기업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동맹과 함께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미국 에너지부가 인프라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28억 달러 12개 주에 있는 배터리 제조업체 20곳에다가 지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 투자금 포함해서 총 90억 달러가 뭐 리튬, 흑연, 니켈,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개발 생산에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네. 미리 좀 예. 요거 돈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좀 선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전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서둘러서 희소 금속 산업 육성 관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중요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대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이 법안이 이제 시행되면 가장 필요한, 말하자면 새로운 성장 산업,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것이 희소금속이니까 네, 네. 희소금속률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제공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네,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시간도 없고요. 빨리빨리 해야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뭐 공급하는 거 양은 적은데 가지려는 자가 많으면 다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쪼록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정일영 의원님의 네. 교통과 경제 동반 성장의 날개를 달자 그 두 번째 법안은요.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세상 밖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아, 자율주행 차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사실. 자율주행 로봇을 세상 밖으로라고 하면은 로봇을 어떻게 활보하게 하자는 얘기인 건지 자율주행 차처럼 어떤 취지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로봇이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에 많이 가까이 와 있거든요. 우리 식당에 가도 로봇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빙 로봇. 서빙 로봇.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의 이제 과제이기도 한데 결국은 인류 사람과 로봇은 공존하는 시대로 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시작인데 그 로봇이 혼자 좀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에 요즘 이제 뭐 커피라든 음식물 뭐 이런 택배 네네네.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 예, 사람들이만 다 가져오시잖아요. 예. 근데 로봇이 가져오면은 훨씬 모든 면에서 또 좋거든요. 근데 로봇이 혼자 못 다니니까 로봇이 찻길로 예. 도로에 다니는 건 아직은 좀 빠르고 예. 인도에 로봇이 혼자 다니면서 예. 우리한테 좀 편리한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갖다 빵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한테 갖다 줄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택배 기능 같이 그런 것을 로봇이 혼자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법안을 지금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자율주행 로봇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율주행 그렇죠. 배송 로봇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죠?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국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차가 안 다니고 특별 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뭐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배달해주고 그런 로봇이 네네네. 제가 또 그 법안 제출할 때 그 로봇을 좀 하자 해고 행사도 했고.
그거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네요. 저도 핀란드에 갔더니 네. 핀란드에 있는 국립도서관이 네.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네. 책을 다 꽂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도서관에서는 이제 책 꽂고 뭐 그런 건 지금 안 하는 걸로 알지만은 책을 배달하는 거죠. 여기 국회 도서관에서 의원회관 쪽으로 로봇이 이제 책을 갖다가 배달하는 그런 기능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미국은 2016년부터 네. 개인 배달 장치법 이거를 좀 제정을 해가지고 이 로봇이 이렇게 배달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네. 우리나라도 원래는 2025년도에는 이것이 이제 직접 인도로 나올 수 있도록 했지만 이거를 좀 더 앞당기자라는 취지 같은데 핵심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활에 바로 가까이 로봇이 와 있는 거죠. 혼자. 이제 속도는 한 15km 정도로 제한하라. 너무 빨리 달리다가 사람을 부딪히면 또 사고 나니까요. 무게도 한 60kg 그 로봇 무게를 이렇게 제한하고 이게 이제 점차 더 확대되고 네, 더 네. 빨라지고 발전할 겁니다. 네, 이제 너무- 시작이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이상적인 좋은 얘기인데 네.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도가 네. 도로의 높낮이도 다 다르고 밑에 보도 블록 재질도 다르고 막 이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막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인천공항 사장할 때 사실은 로봇을 처음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승객에게 서버하는 그러니까 안내. 네. 공항이 크지 않습니까? 봤어요. 예, 예. 그거 보셨죠? 예, 예. 은행이 어디 있니? 그럼 은행에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또 가방이 무거우면은 그 로봇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렇게 지가 가고. 안내도 해주고 네. 도와도 주고. 네, 그 로봇이 좀 더 이제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행자 안전을 담보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보행자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는 건가요? 뭐 이게 너무- 가령 보행자가 있으면 막 로봇이 막 네, 서기도 하고 그런 서죠. 건가요? 서요? 네, 서고 피하고 네. 돌아가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로봇이 뭐 두세 대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네. 사람 다니는 길을 막을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 때 가장 우측으로 우측 통행을 사람을 하면서 피해서 사람을 끝쪽으로만. 피해서 그렇죠. 아,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대덕 연구단지에 우리 그 상임위에서 갔었어요. 네. 그때도 그런 로봇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몇몇 의원님들하고 막았습니다. 네 명이서 로봇. 일부러 그랬더니 로봇 일부러. 못 가게. 네. 그때 로봇이 이렇게 뒤로 저희가 옆으로 하다가 콜라스라지 예, 않다가 네 분이 막으니까 그 틈을 찾아가지고 어쨌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막 피하다가 막 애들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잘 로봇이 이제 다닐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렇죠. 더 센서가 강화되고 이러면은 더 안전하고 네. 또 사람과의 이런 어떤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의원님 혹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네. 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주행 법률들이 마련돼 있는 편입니까? 어때요? 있죠. 이미. 네. 예. 일본 같은 경우도 금년 4월 달에 일본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간 것 같아요. 도로에 이제 어떤 자동차와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졌고요. 미국도 그런 유사한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미 잘 아시지만 아마존이나 네, 네. 도미노 피자 예. 이런 것도 이제 배달하고 국민들, 시민들한테 갖다 드릴 수 있고 중국도 네. 잘 아시는 거 알리바바 네,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바. 네, 그런 알리바바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또 법 체계를 마련했죠. 굉장히 빨리 세계 각국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 중에서도 앞서가는 선진국이 아니냐의 척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로봇의 예. 예, 상용화가 말이죠. 네, 예. 네. 자, 선생님 우리나라는 어때요? 네. 지금? 그 국내 최다 배달 기업이 있죠. 땡땡이 민족. 네. 이 운영사가 배달 로봇인 딜리 시리즈를 이제 업계에 선보였고요. 그 중에 이제 자율주행 딜리 드라이브라는 게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그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 한 4대에서 6대 정도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비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는데 현행법상 뉴비 같은 자율주행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 원칙대로라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도로를 다닐 수 없는데 정보통신기술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 받아가지고 내년까지 이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야,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편리한 그렇죠. 예,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특혜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이게 로봇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는 로봇하고 공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에도 가봤지만 로봇이 많은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로봇을 어떻게 말하자면 로봇 산업을 성장시키냐가 중요한데 네.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로봇의 부품 국산화율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퀴즈인가요? 네, 어렵죠. 저는 한 15%라고 봅니다. 자, 두 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와. 퀴즈니까요. 저는
국산화율 부품, 전체 부품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상당히,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네. 아니, 상당히 높은데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50 이상? 50 이상. 저는 15에서 20. 네. 전 팀장은요? 그럼 전 50으로 갑니다. 50으로. 아, 50보다 높다. 저는 15에서 20. 아니, 세 분은 이렇게 50보다 높다, 50보다 낮다. 네, 그렇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44.4. 야! 50보다 낮다. 50이니까 제가 제일 가까운 거죠. 아니, 본인이 50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바꿨잖아. 50보다 낮다고. 아니에요. 50 제일 가까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팀이 아닌데. 아, 좋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네, 아주 기억하기도 좋아. 근데 이게 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 로봇 종류에 따라서는 15에서 20% 사이도 있어요. 근데 어머나, 있잖아. 평균을 내면은 기억하기도 좋게 44.44가 이제 국산화율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더 국산화율을 높이느냐 하는 게 이제 과제죠. 저는요, 로봇 발전했으면 좋겠지만, MC만큼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 자,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네, 아무튼 상상했던 시대가 현실로 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기초 법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법안은요? 네, 정의룡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자가 왜 이래?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자는 다른 저축과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예. 입법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청약저축 들으셨죠? 예, 예전에 들었었죠. 잘 청약저축 몰라요, 들면은 그걸. 5년, 10년 이렇게 갖고들 계세요, 오랫동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기예금을 들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은 사실 이제 4%에서 5% 예금 이자가 예, 많이 요즘에는 올라가 요즘 높아졌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서 기준금리가 한 3% 예. 되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쭉 오래 갖고 계셔서 최근까지 보면은 이 청약저축 예금이 네. 아주 낮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예. 훨씬 낮아가지고 사실 청약저축을 들었는데 예. 아파트가 어려울 때 당첨되면 금리가 좋은데. 낮아도 기분 좋죠. 예. 그런데 청약도 안 되고 안 돼. 근데 또 금리는 낮아. 네, 금리도 낮아. 아파트 요즘 갑자기 또 시장이 냉각돼가지고 잘 청약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 근데 돈은 넣어놨어. 네. 그러면 근데 예금 이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된다. 너무 청약 쪽에 들은 국민들이 손해 보는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된다. 해가 제가 법안을 낸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일종의 이제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청약저축 드신 국민들이 적절한 예금 이자는 받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제 법안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법안이시네요. 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워낙 아파트가 공급이 또 많이 되면서 네. 내 집을 가져야지라는 욕구가 많아서 네. 사실은 네.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부분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자격을 갖고 있는. 자격을 갖는다. 현실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다른 저축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는 좀 줘라. 그렇죠. 네,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최근 주택 청약 종합저축 금리 변동 상황이 어때요, 전 팀장?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그 현황을 보니까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청약통장 예치금이 105조 원이나 되거든요. 가입 계좌가 한 2,860만 개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자율이 2016년 8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 1.8%대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근데 뭐 원래부터 이렇게 청약통장 이자가 바뀌었던 건 아닙니다. 2012년에는 연 4%대도 꽤 있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에서 3.25%보다 오히려 좀 높았어요. 그러네. 근데 청약통장 이율이 2016년 8월 1.8%까지 떨어지게 왜 되고 떨어졌지? 당시 기준금리와 격차가 0.55%포인트였는데 적어도 금융상품으로 기본 기능은 갖췄었다는 거죠. 초파한기만 하더라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내셨는데 청약 저축 금리 조정안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고 명시하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기준금리에 맞춰서 대통령령으로 청약 예금 금리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제 핵심은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변화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이 청약 저축 예금 금리도 올려라 하는 게 그 국민들께 드려라 하는 그럼 거예요.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네, 이 청약 저축에 대한 금리에 반영이 되도록 그전에는 규정이 없었나요? 없었죠.
와, 좀 놀랍네요. 아니 나는 진짜 나도 놀랍네. 네, 사실 제가 어제 마침 또 이제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네. 그게 현상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약을 들으면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청약을 든 사람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상품, 그러니까 네. 결합 상품을 냈더라고요. 갈아탈 수 있게. 은행에서 자기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예, 그랬군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약 들었지만 이 네.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 이 사람들 그럼 우리한테 와라. 네. 우리가 높은 금리를 주겠다. 이렇게 연계를 했더라고요. 야, 발 빠르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이 지점을 정확하게 좀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틈새 시장을 네. 노리고 있네. 정부에서 부교통에서 요거 잘 대응을 못 하니까 네. 은행권에서 그걸 붙였네요. 네, 그게 상품화시킨 거죠, 바로. 상품화시킨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청약 예금 든 분들이 이걸 또 해지하자니 좀 찜찜한 아깝잖아요. 거예요. 아깝잖아요. 아깝고. 지금까지 기다린 게 있는데. 네, 지금 기다린 거 있고 또 몇 네. 년 뒤에 갑자기 또 아파트 청약이 막 필요할 때가 그렇죠, 생길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넣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울며 겨자. 울며 겨자 먹기로.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요 예금을 네. 일종의 펀드 같은 건데 운용을 잘해서 그러니까. 청약예금 든 고객 국민들한테 이자를 드려야죠. 적절한 이자를. 아니 그래서 의원님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네. 워낙 교통과 이 경제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만 맞아, 법안을 맞아. 다뤘는데 의원님께서 의외로 육아나 출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또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난임치료법 네. 이런 법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또 법안을 내셨는데 네, 네. 어떤가요? 제가 이제 법안 내게 된 것은요.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이 이제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출생. 300년 뒤에 저출생, 네. 즉 세계에서 가장 네. 낮은 출생률이고 그래서 결혼한 분들은 이제 난임 치료가 의외로 필요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난임 치료를 좀 정부에 의료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부담을 줄이는 거죠. 젊은 청년 부부들한테. 그리고 또 이미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뭐 휴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 임신 또 육아 뭐 이런 거 할 때 그 혜택을 받게는 돼 있는데 그 눈치가 보여서 사업주에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에 그 눈치 안 보고 휴가를 받아서 아이들 좀 도와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관련되는 좀 법안도 내고요. 하여튼 출산 그 앞뒤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우리 청년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낳고 직장 생활 하는데 그 불필요한 규제나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하는 법안을 계속 지금 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 이제 맞벌이들 하시니까요. 아이들이 그 이제 엄마 아빠 다 그냥 누구한테 돌봐줘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와서 많이 그렇죠. 봐주는데 그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구청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으면은 네. 이 수당을 또 그 돌봄 교육을- 이모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네. 드리고 그러는데 네. 돌봄 교육을 받으시는 그렇죠. 거죠? 돌봄 교육을 네. 받으면은 똑같이 할머니도 오, 괜찮네 이것도. 그 이제 그걸 받는 네. 거죠. 아니 모르는 분한테 받는 것보다 네, 조부모께 받는데 그분이 그렇죠.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손주를 돌보는 거니까 네, 아, 네. 더 효율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기 낳고 나서 네. 그 바우처럼 지급이 되거든요. 또 구청이나 시청 같은 네, 데서. 네, 네. 근데 그게 산후조리원 많이 가니까 산후조리원 갈 때도 그 혜택을 받게 한다든지. 예. 아유, 네, 좋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예, 예. 네. 뭐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해 네, 네. 주셨지만 남성 육아 휴가 그 90일 이상 의무적으로 하는 거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또라고요? 아 이거 되면 또 모르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정치 입문하시면서 아내분과 한 약속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나쁜 정치하지 말 것. 혹 그렇게 되면 그만둘 것. 그리고 일반 사회 나와서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꼭 여의도 가서 정치를 해야 되겠냐. 주변에서 뜯어 말렸어요. 네. 여의도 가면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사람이 바뀐대. 아이고.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3년 전에 주변에 또 이야기도 또 있고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네. 아내 도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게 거부되면 혹시 뭐 각서 같은 거 쓰셨습니까? 그 녹음했습니다. 누구도 법률적 이유는 있잖아요. 아, 이거 예. 그래서 어쨌든 여의도 가서 나쁜 정치, 싸우는 정치, 손가락질 받는 정치를 해선 절대로 안 된다. 아, 분해를 만약에 위한- 정일영이라는 이름이 네. 뭐 이렇게 막 기사에 막 예. 나쁘게 나오고 이러면은 당장 그만두셔야 뭐 돼요. 기사도 기사지만 이제 댓글에서 그러니까. 막 나오면은 이제 그만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지금 다행이네요.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성함을 뵌 적이 없어요. 악플로.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소감 좀 듣겠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또 법안을 국민들께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해주신 분들이 네, 네, 네.
너무 또 저보다 더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쉽게 네. 참 좋은 예,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법안이어서 그랬어요. 예. 예. 자, 앞으로 꼭 해결하고 싶은 향후 입법 활동 계획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으시면 네. 한 말씀 마무리를 해주시죠. 싸우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네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 서민들, 중산층도 그렇고요. 네네. 금리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집값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네네.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되는 또 우리 국민들이 중산층이 취약계층이 특히 행복하게 경제에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정치 또 그런 법안들을 꼭 좀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초진, 네. 초심으로 진심으로 계속 열심히 이제 곡괭이질을 하시면 정말 노다지를 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저희도 열심히 곡괭이로 부조리 파내는 일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곡괭이 정일영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호처럼 네. 곡괭이 정일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조문화 속된 서울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궁금법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 재밌다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 외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어른이 이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지금 그 신변의 위치를 네. 만든 법조인이 되게 만든 스승. 저 자신인데요. 나의 스승은 나다. 야, 이거 완전 자신감인데. 아니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도 이과였고 네, 내가 네. 법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니 저 팀장.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님 계시는데 네. 전교생 이름을 다 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종교생이면 한 6, 700명 될 텐데. 이분은 모두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니까 내가 마치 특별한 학생이 된 것 같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분이 아직도 제일 기억에 남아요. 맞을 아니 거예요. 저도 그 네. 법조인이 되게끔 하는 결정적인 선생님은 물어보셔서 그렇지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이거 선생님 좀 있죠. 편집을 굉장히 신경 쓰는 지금.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네. 저한테 초등학생이 잘 아직까지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든지 네, 네. 어이구. 굉장히 초등학교 때? 책을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진짜 연락하고. 그 그분 선생님 학교에 고영실 선생님이라고 고영실, 여자분이시네? 네네네 지금 국장 선생님 되셨는데 그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학폭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같이 가서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마음은 뿌듯한데 어. 앞에 게 더 재밌어. 그래서 앞에 거로 써야겠어. 자, 아무튼 자, 저희가 이제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잠시 이제 소환해 봤는데 자, 이렇게 인생의 모토가 되거나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이신데 간혹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악영향을 미치는 걸 떠나서 학생에게 범죄까지 저지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오늘 사연이 그겁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출발합니다. 박궁금 그 며칠째 숙제도 안 해오고 어제는 학원도 안 나오더니 오늘 지각까지 해? 우리 궁금이 도대체 왜 그럴까? 무슨 일 있는 거야? 선생님한테 한번 말해봐. 선생님 사실은 그게 사실은 엄마가 얼마 전에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제가 말도 없고 답답하다고 따돌리고. 아이고 세상에. 아 그랬구나 우리 궁금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혼자 속상해하지 말고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말해줄래? 선생님은 언제나 궁금이 편이란다. 이따 선생님이 데려다 줄까? 중학교 3학년 학생 궁금이는 집안 문제와 교우 관계 등으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을 학원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고민을 상담하면서 점점 둘은 가까워지게 됐고 선생님이 궁금이를 데려다 주는 일도 잦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선생님 오늘도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아 잠깐만. 아이 선생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우리 사이에. 네? 오빠요? 아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오빠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궁금이를 좋아하고 있었어. 학생 말고 여자로 말이야.
네?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아, 선생님, 저 아빠가 기다려서 집에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궁금이 잠깐. 지금 너 이렇게 도망가면 나 영원히 못 보는 거야? 내 고백 받아주면 계속 볼 수 있는 거고. 선택 잘해라. 어? 우리 궁금이 착하지? 선생님,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결국 선생님은 궁금이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4개월 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추행과 간음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와, 씹어먹어도 시원치 못할 놈의 자식. 네가 감히 우리 딸을 추행해?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냐? 제 아버님, 그 학생과 부도덕한 행동을 한 건 죄송한데요. 제가 억지로 폭행을 하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추행이라니까요.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을 구슬려서 그런 몹쓸 짓을 하고도 네가 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꼭 콩밥 먹일 테니까 기다려라. 딱 기다려. 아이, 뭐 그럼 어디 할 수 있나 해보세요. 에? 뭐 콩밥은 아무나 먹는 뭐? 거야. 어디 콩밥 먹나 안 먹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 꼭 콩밥 먹이고 말 테니까 기다려. 나 가만 안 둔다 너. 야, 정말 이 분노가 차오르는 사연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죠. 그렇죠. 예. 예. 야,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러니까 학생은 선생님을 믿고서 사실은 그렇지. 고민도 이제 이야기하고 상담을 한 건데 네. 약해진 학생의 심리를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친밀하게 다가가서 이런 추행을 한다는 걸 보니까 저도 한 부모 입장에서 사실 법 이전에 이거는 네.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는 읽으면서도 설마 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네, 우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사건에서 우리 꽁트상 추행이라고 했지만 네. 거부를 했든 안 했든 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간음 행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했던 말과 분위기라든지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에 대응한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게 뭐 증거 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 아이가 구체적으로 계속 진술을 하니까 그거를 인정받았군요. 아무래도 이게 대화 자체를 녹취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지. 그간에 나눈 카톡 대화도 요즘에는 이제 SNS로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간의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근데 이번 사연은 선생님이 이제 궁금이와의 어떤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걸 이용해서 성범죄에 저질렀잖아요.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너무 교묘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이게 더 악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들이 어떤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청소년의 성범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그 청소년들이 동의를 했던 안 했던 19세 이상의 그 성인과 함께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듣기로는 또 최근에는 미성년자 강간죄에 대한 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청소년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죄를 신설했는데요. 미성년자를 직접 만나서 뭐 성관계 할 것을 계획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명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음모는 혼자 할 수는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꾸미는 거지, 같이. 꾸미는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만났거나 성관계까지 나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다 요즘에는 기록에 남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뭐 SNS로 이런 게 다 남으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비 음모죄가 신설이 돼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7조의 2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차단하는 법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범죄가 이루어지면 피해가 워낙 커지니까. 예. 자, 이게 참 아이는 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완성된 시기가 아니고 이성 또한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쉽게 다칠 수도 있고 또 올바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왜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저도 느낍니다. 아이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 하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이 조금은 성장하고 맑아질 수 있는 법안들 모아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